네, 하락 예상은 했지만 낙폭이 너무 커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지금 공포로 계속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힘든 상황인데 냉철하게 주요 사안들 짚어볼 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장 변동성이 조금 진정되나 싶었는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이 조금 더 불거지면서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는 시장 상황이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의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분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유가 급등 그리고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최근 주식시장에 두드러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이 바닥일지 아니면 더 빠질지 그게 오늘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바닥이 좀 왔을까요? 우선은 1월 시장에서 보여줬던 이 험난했던 이 변동성 양상은 단기적으로는 정점을 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식시장의 추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조업의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아니 임금 상승세의 고착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분쟁 양상이 이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당장 해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우선은 글로벌 주식시장 모두가 이 3월 FOMC 전까지는 뚜렷하게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당분간 이 단기적인 변동성 양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중진류 가격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지금 선물 가격으로 한 94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다우나 S&P 500 선물도 약간 소폭에서 하락한 사이에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 미국도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전에 그 인플레이션 말씀을 주셔서 지금 미 연준이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을 드렸고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성장은 매우 낮는데 물가는 오르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산 밀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원유도 오르지만 니켈, 금속 모든 부분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상황. 이게 다 공급 병목에 의해서 발생되는 내용이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미 연준도 이 금리 인상을 올리는 속도나 폭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에서 최근에 그리고 12월 FOMC 때부터 뚜렷하게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1월부터 긴축을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가져가고 있는 원인들도 앞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이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원인 자체가 일부 품목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반해서 이 전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월가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이 1980년대에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도 점증하는 것이 사실이죠. 어쨌거나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 상반기에는 계속적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상황을 가격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은 어쨌거나 정점을 통과하고 완화되는 추세를 상반기 내에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급망 차질에 영향을 줬던 이 공급 병목 같은 경우들은 일부 해소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운임지수의 하락세를 들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PMI에서 발표되고 있는 이 공급 리드 타임의 감소세들을 같이 고려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레벨 자체가 상반기 내에서 뚜렷하게 완화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 속도 자체가 둔화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우려감 자체는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이 그동안 험난하게 조정을 받았던 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가격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월의 험난한 조정 국면은 지났고
그래도 이제 추세를 확실히 돌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3월 FOMC가 본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코스피 2월 전망을 2,500에서 2,800으로 잡으셨던데요. 지금 이제 2,7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또 주말 동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CPI도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과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더 중요한 모습일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 주식시장은 러시아가 포함된 지정학 리스크에 장기간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20거래일 내에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평균적으로 신흥국 주식시장이 평균 4% 정도의 조정 양상을 보였다라는 점들을 과거 통계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 국지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락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나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늦추는 것을 더 저해할 요소들이기 때문에 가격에는 안 좋은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추세적인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들일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영구적인 로스로 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두 국가 간의 마찰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마 미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경제 제재에 대한 방침인데 현재 갖고 있는 경제 제재 방침은 가장 강도 높은 방안이 스위프트에 대한 퇴출입니다. 이 달러를 결제 수단으로 한 이 수출과 수입 무역을 막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러시아가 만약에 스위프트에서 퇴출되게 된다면 이 영향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에 굉장히 기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스위프트 퇴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현재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마 정밀 타격하는 측면에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주로 포함된 수출 품목의 금수 조치 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들이 주가 하락을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맞지만은 이게 영구적인 가격 회복을 막는 요소들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추세적인 회복 자체를 막는 그런 이슈들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준호 소장이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네. 과연 이 반등하려고 하는 고개를 쳐드는 이 추세선이 위를 보고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가셨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올려 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마 그 다음 고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 추동력이 추진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주식도 있거든요. 어떤 업종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건지요? 우선은 지금 주식시장의 환경 자체가 과거와는 크게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들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코로나19 국면에 들어섰던 2020년 3월 이후에 막대한 유동성 장세 때문에 고멀티플 업종들 그리고 꿈을 먹는 주식들, 이 내러티브형 주식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고멀티플 하이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주식들의 낙폭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 수익률 측면에서 오를 수 있는 그리고 오르고 있는 업종들 자체는 저멀티플 업종들이나 아니면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는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부담이 높지 않은 업종들 위주로 현재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대한 이 전망 자체는 이 앞으로는 이런 추세 자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시중금리가 상반기 내에 올라가는 움직임이다라고 한다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높지 않은 이 저멀티플 업종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실적 추정치까지 동반해서 상향될 수 있는 업종들은 뚜렷하게 우리나라의 IT 섹터, 금융, 산업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산업재 섹터 내에서 그동안 주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업종들이 조선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나 상사 같은 종목들이 여기 주로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3월부터 기대할 수 있는 중국의 정책적인 모멘텀들을 같이 기대할 수 있는 업종군들이라는 점에서 이 산업재 섹터 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녹록지는 않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이 정말 매섭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만 한 2조 7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던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펀더멘털이 탄탄한 코스피 쪽으로는 사고 코스닥은 지금 빼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될까요? 예, 이런 상황은 어쨌거나 시중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금리 상승세, 미국의 시중금리 상승세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어쨌거나 성장과 가치의 이 이분법적인 접근에서는 성장주보다는 멀티플에 대한 부담이 높지 않은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또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처럼 이 중소형보다는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안전한 대형주,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는 마진에 대한 변동성이 높지 않은 방어주들이 지금 비를 피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군들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적인 이 투자 전략 자체를 이 지수에 대한 눈높이를 다소 낮춘 상황에서 이 방어적인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접근을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국면일 것이다. 이런 국면들이 상반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 투자 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나 코스닥 같이 기술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을 조심스럽게 펴는 분들 중에서 MSCI의 우리 지수 편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장단점이 어떤 것인지. 예, 지금 정부에서는 MSCI의 선진 편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예정대로 된다면 이번 6월에 워치리스트에 등재가 되고 1년 후에 확정이 되게 된다면 MSCI 선진 지수에 한국이 포함되게 된다는 그런 수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CI 선진국 편입 이름만 놓고 보면 굉장히 주식시장이 우호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펀드 리밸런싱 측면에서는 크게 기대할 만한 요소들은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이 선진에 대한 추종 자금이 워낙 크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지금 신흥국 내에서 한 12%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지만 선진에서는 2에서 3% 정도, 미국 제외한 지수에는 5에서 6% 정도이기 때문에 리밸런싱에 대한 효과가 순간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주식시장 자체가 금융위기 직후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10년 이상 오르다 보니까 신흥보다는 선진 쪽으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된 효과들을 낳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이 주식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열이 자산에 놓여 있는 신흥국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 디커플링이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다가왔다라는 점들을 상기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신흥국이 주가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났었고 거기서 도매금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부분들이 다소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선진국으로 편입되는 이 지수 리밸런싱 자체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진지수 편입 요건을 보여주셨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띈 게 이제 공매도 전면 허용이더라고요. 네. 상당히 악재 아닙니까? 공매도 같은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두 대표 지수에는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고 그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순효과도 있고 역효과도 있다라는 점인데요. 우선은 이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재개된다면 대형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장기간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금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잉여 부분도 많이 끼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겠지만 이 중소형주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매도가 전면 확산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이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다라면 다소 일시적으로는 이런 변동성 양상 자체를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면 MSCI의 가입이 만약에 정부가 추진해서 된다 하더라도
뭐 그다지 큰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매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선도나 선물 경제와 똑같은 형태의 트레이딩 기법인데 네. 지금 현재 기관들이 많이 이거를 기관이라 그럴까요? 외국인들 이런 큰 손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쓸 수 없는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거기에 파급 효과만 받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개인에 대한 보호 장치 이런 건 없을까요? 개인 공매도에 의한? 우선은 공매도가 가장 활발했던 그런 원인들을 좀 찾아보면은 어쨌거나 공매도가 이 종목에 대한 하락 베팅에 대한 이런 투자 기법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반에서 현재 펼쳐져 있는 이 상품에 대한 해지 성격의 목적도 많이 강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을 기반으로 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반대매매 성격으로 반대급부 성격으로 이 공매도가 제도적으로 좀 허용이 되어 있는 측면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 공매도된 종목들이나 이 지수에 대한 베팅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이 대표 지수에 대한 공매도가 많습니다.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이 이미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수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은 공매도가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종목에만 이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가 전면 확산될 것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 공매도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이 개인 투자자들도 대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 이 대주에 대한 이 대책들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숏배팅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숏배팅에 대해서도 이 지수 변동성이 커질 때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숏에 대한 비용 자체가 높다라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전략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공매도에도 마진콜이 있나요? 기관 투자자 네. 말씀이죠. 예, 기관 투자자도 당연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이제 바로 그런 마진콜. 왜냐 그러면 잘 아시지만 선물 옵션에 비해서 선물 시장은 상당히 좀 이 변동폭이 마진에 대한 위험도가 큰 시장이라서 개인이 공매도 시장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한 기업체의 대표고 회장이 이 공매도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망한다, 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대적인 반공매도 운동을 펼치셨어요. 그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뒤에 이 공매도가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알고 봤더니 이 기술에 대한 고평가 또는 과대평가를 이용해서 주식의 가치를 올려놓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이게 긍정과 부정이 다 존재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 탓이 공매도 탓이다. 아니면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또 공매도가 들어와서 시장을 누를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접근을 해보면은 현물과 선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 코로나 국면에서는 어쨌거나 현물에 대한 숏만 금지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나타났던 모습들이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가격 왜곡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바로 보통의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 이 시간 가치가 녹아져 있는 선물의 가격이 조금 더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저희가 콘텐고 시장이다, 뭐 정상 시장이다, 그리고 반대 시장을 백어데이션이나 뭐 역주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국면 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 자체가 현물이 선물보다 고평가를 받는 모습들이 계속 관찰이 됐었거든요. 이런 뭐 증시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이쪽에서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자체가 현물 시장이 선물보다 장기적으로 고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점인데요. 지난해 5월부터 공매도가 코스피 200을 기점으로 전개가 되게 되면서 이 현물 시장이 고평가받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가 과거처럼 많이 벌어지지 않았고요. 가격 양상 자체가 어느 정도 정상 국면에 찾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주식시장이 지난해 6월부터 상승세가 둔화됐었고 8월에 고점을 보이고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매도 요소들보다는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지수 하락의 대부분은 아마 이 델타 변이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 페드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가속화된 부분들이 더 중요한 국면을 차지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유동성 양상이 역유동성 장세로 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상승 속도가 크게 둔화됐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짤 수가 있을까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수에 대한 눈높이를 다소 낮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과거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지수에 대한 상단을 회복하는 데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유동성 국면이 긴축으로 가는 상황이고 상반기 내 연준에서는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철저하게 펀더멘탈 그리고 이익이 상향될 수 있는 업종군들로 이 투자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좀 낮춰서 잡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는 IT 섹터 그리고 금융과 산업재 섹터 위주의 대응 전략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수급 교란을 가져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오늘 종가 부근에서 이제 MSCI 특례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편입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수급 교란이 올까요? 우선은 그 수급 교란의 원인 자체가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주식을 담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도하고 바로 그런 교차 매매가 발생할 때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이 같이 커져 있는 모습들을 그래서 2연타를 받는 모습들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짧은 시간 동안 겪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이 남아있는 부분이지만 이 코스피 200은 코스피 지수와 다른 부분은 유동 시가총액 기반의 지수입니다. 이 종목의 유동 비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200 내에서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말에 발생했던 이 수급에 대한 교란 움직임 자체는 다시 한번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준총재 금리 인상 속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하나가 미 연준이 지금 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어떤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시장이 투명하고 이 불확실성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연준이 저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모른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존재한다는 거 하나,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현재는 한국 시장을 주시하기보다는 미국 쪽으로 아니면 금이나 다른 자산, 안전자산으로 선호한다는 것 하나,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과연 이게 이 저점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럼 이게 만약에 2,500까지 정말 간다면 2,300, 400도 열리는 거거든요, 구간이. 2,500을 찍었다는 말은 2,300, 400도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실현이 될까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반기 내에 상존해 있는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글쎄 연준에서 갖고 있는 시각 자체는 저는 12월 FOMC와 1월 FOMC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에서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무가 있죠. 이 성장에 대한 의무 그리고 이 물가 안정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요. 연준은 지금은 물가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 인플레이션 통제에 뚜렷하게 발을 내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3월 FOMC 때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투자자들의 베팅이 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단기 금리에 대한 베팅이 늘어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연준에서 뚜렷하게 그런 쪽에 통제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습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주식시장 자체는 이 통화정책 불안 때문이라도 이 추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일단은 3월 FOMC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의 변동성이 더 커져서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거에 존재했던 수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에 대한 우려감들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는 그렇다면은 코스피의 하락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EPS와 PER, 즉 밸류에이션이라고 봤을 때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 이익 추정치 같은 부분들의 훼손세가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하락이 우리나라 지수 하락의 대부분을 이끌었고요. 지난해 상반기 한 14배, 15배까지 갔던 12개월 선행 포워드 PER이 현재 10배 초반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을 키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익 추정치가 지수를 따라서 하락하느냐 아니면 이익 추정치가 견고하게 버티면서 지수가 이익에 다시 붙으면서 상향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의 신뢰성이 올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의 이익이 올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반도체의 이익 증가율이 10%대 현재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향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전년 대비로서는 증익되는 부분들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의 코스피 이익 추정치가 뭐 10% 정도의 미스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 이익 추정치의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지수가 예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그런 부분일 것 같고 결국에는 이익 추정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3월 FOMC를 지나면서 이 통화정책 관련된 불안들이 조금 완화되는 국면에서 이 가격의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중기적인 이 전략 자체를 현재 저희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